마음씨 착한 가리오의 기분도 암암리에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눈에 보였다. 우리들은 처음 생각한 것보다는 매우 다른, 그러면서도 그것에 못지않은 즐거움을 무의식 중에 길러갔다. 이 가련한 소녀가 어떤 미인이 되더라도 우리들은 그 순결을 더럽히기는커녕 오히려 굳세게 그것을 지켜주었으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얼마 후 곧 내 일신상에 변동이 일어났으므로 이 자선 행위에 매달릴 수가 없게 되어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내 마음의 그러한 경향만을 자랑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나의 여행담으로 이야기를 돌리자. 몽떼기 시의 관절을 나올 때의 처음 계획은 우선 전해부에 들어박혀 가지가지 장애를 없애고 가엾은 엄마와 다시 맺어질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를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몽떼기 씨와 나와의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전해져서 어리석게도 그가 그 전말을 궁정에 적어 보내곤 했으므로 나 자신도 자신의 행동을 보고하고 상대방의 미친 짓을 호소하러 갈 결심을 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런 결심을 베네치아에서 디떼이어 씨에게 알렸다. 디떼이어 씨는 아물로 씨가 죽은 뒤 외무 대신 대리를 맡고 있었던 것이다. 이 편지를 내는 적시로 나는 떠났다. 베르가모, 꼼모, 도모도솔라를 거쳐 생플롱 고개를 넘었다. 시용에서는 프랑스 대리공사 세뇽 씨가 매우 친절히 대해 주었다. 저네브에서는 라클로지로 씨가 역시 친절히 대해 주었다. 여기서는 꼬프쿠르 씨와 예정을 나누었다. 이 사람에게는 받을 돈도 약간 있었다. 리옹을 지나기는 했으나 아버지를 만나지는 않았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러한 실패 끝에 제대로 내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나를 이러니 저러니 할 것이 뻔한 계모 앞에 모습을 내놓을 결심이 서지 않아서였다. 아버지의 옛 친구인 디비아르 책방 주인은 나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몹시 나무랐다. 나는 그 이유를 말했다. 그 뒤 계모에게는 얼굴을 내밀지 않기로 하고 이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해 내가 마차를 세내고 둘이서 같이 니옹까지 가서 주막집에 들었다. 디비아르는 아버지를 부르러 가주었다. 아버지는 숨이 가쁘게 달려와서 나를 껴안고 키스를 했다. 우리들은 저녁을 같이 했다. 그리고 가슴에 사무치는 그리운 하룻밤을 지낸 다음 나는 그 다음 날 아침 디비아르와 함께 저네브로 돌아왔다. 이때의 친절은 언제까지나 디비아르에게 감사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길을 택하면 리옹을 지나지 않지만 몽떼기 씨의 어떤 비열한 부정행위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들르기로 했다. 나는 전에 파리에서 금실로 수놓은 조끼 한 벌, 커퍼스 몇 쌍, 흰 비단의 긴 양말 6켤레를 넣은 작은 케이스를 하나 보낸 일이 있었다. 그것뿐으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다. 몽떼기 씨 자신의 권고에 따라 그 케이스라기보다는 차라리 상자를 그의 짐과 함께 붙이도록 했다. 봉급을 지불할 때
내게 내놓을 작정으로 그가 손수 써둔 터무니없는 높은 액수의 계산서를 보니 이 작은 상자를 큰 고리짝이란 명목으로 무게를 11쿠엔달로 만들어 굉장한 운임을 내게로 돌리고 말았다. 로갱씨의 소개로 그의 조카 부아드라 뚜르시의 수고를 빌어 리옹과 마르세유의 세관 장부를 조사해 본적 이른바 그 큰 고리짝이란 것은 45리브르밖에 무게가 안 나가고 그 무게에 해당한 운임밖에 지불돼 있지 않은 것이 증명되었다. 나는 이 확실한 증명서를 몽떼기 씨의 계산서에 첨부하고 그러한 서류와 그 밖에 그것과 비슷한 많은 서류를 가지고 어서 이것을 가지고 본때를 보여주어야겠다고 초조해하며 파리로 향했다. 이 긴 여행 중에는 꽃모와 발레주와 그 밖의 곳에서 약간의 엽기담이 있었다. 온갖 것도 구경했다. 그 중에서도 보르로메오의 섬들에 대한 것은 써둘 가치가 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그럴 여유는 없고 스파이들이 나를 따르고 있으므로 여가와 안정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여의치 못한 대로 서둘러 불완전하게나마 해치워야만 한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느님의 가호에 의해 언젠가 보다 평온한 나날이 돌아오게 되면 가능한 한 그런 나날을 이 책을 다시 쓰는데 충당하고 싶다. 그것이 안 되면 아쉬운 대로 그 필요를 통감하는 보유만이라도 여기에 더하려 한다. 나의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은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파리에 퍼져 있었다. 그래서 내가 도착했을 때는 관청에서도 세관에서도 모두가 대사의 미친 짓을 분개하고 미워하고 있었다.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또 베네치아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내가 제출한 항변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만족도 배상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봉급에 대한 것도 대사에게 일임한다는 기막힌 결과로까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만 내가 프랑스 사람이 아니니까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과 이 한 건이 대사와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라는 이유에서였다. 누구나 다 내가 모욕을 당하고 권리를 침해당해 불행에 빠져 있는 것, 대사가 잔혹하고 무도하며 무분별한 사람이라는 것, 이 사건 전체가 영구히 그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 된다는 것을 나와 함께 인정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그는 대사요, 나는 일개 비서가 아닌가. 좋은 질서랄까. 어쨌든 그렇게 불리우고 있는 것이 내가 아무런 정당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인정받지 않았던 것이다.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그 미치광이를 그에 알맞게 공공연히 악착같이 미치광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필경 입을 다물라는 명령을 받게 되리라고 상상했다. 그거야말로 내가 기대하는 바였다. 판결이 내릴 때까지는 결코 복종치 않을 결심이었다. 그러나 때마침 외무 대신이 부재 중이었다. 나를 멋대로 지저대고 다니게 내버려 뒀다. 나를 부추기는 사람까지 있었다.
같이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사건은 여전히 원상태대로였다. 결국 정당성은 내게 있는데 아무리 해도 정당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실망하여 나는 마침내 용기를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